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경제보다 정치 논리다. 24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어제 공개됐습니다. 규모가 24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어제 의결했고요. 그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4.7조, 4조 7천억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경남 KTX 등을 포함해서 23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은 24조입니다. 과거 탈락을 했습니다. 경제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7개 사업이 이번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내년 총성용 선심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쪽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는 모습. 일단 일면 톱기사 사진으로 돼 있고요. 그 밑에 역시 예타 면제 문제가 일면에 기사가 실렸군요. 그런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4대강보다 많은 24조다. 4대강 때는 22조가 들어갔는데 어제 나온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24조로 더 많다. 예타 고삐가 풀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국 시도 23개 사업 예타 면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고삐가 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군요. 이번엔 경향신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노총 기사를 일면에 실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립 자초한 민주노총, 리더십도 대안도 없었다. 이렇게 제목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내용이 좀 있는데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기로 했다. 어제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확히는 참여와 불참에 대해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함으로써 불참을 유지하는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 불참을 유지하는 셈이 됐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결국은 불참 결론이 난 거다. 리더십도 대안도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기사고.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군요. 자, 일단 여기 사진을 보시죠. 어제 하루 종일 많은 분들이 보셨을 인물의 사진입니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대통령 경제보좌관. 이제는 전 보좌관이 됐습니다. 5060 그리고 청년 발언 무리 하루 만에 청와대 김현철 보좌관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본인이 사표를 내고 이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이었지만 사실상 경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패러디 발언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내가 가라. 청와대가 굉장한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께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이원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는 뉴스의 핵심입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김경수 KTX.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끝까지 싸워주게. MB 보석 청구. 마지막으로 아세안 가라 후폭풍.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일면 기사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정부가 어제 공개한 예타 면제 사업들.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계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거의 모든 신문에서 일면 기사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는 한국일보입니다. 김경수 KTX 등 예타 탈락 사업 7개 선심성 구제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일면 기사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KTX 뭘까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 내륙 철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동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다. 면제를 받아서요. 자, 여기 있습니다. 총 24조 원 규모 23개 사업 예타가 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부 내륙철도 사업비는요. 4조 7천억 원으로 23개 사업 중에서 가장 큽니다. 액수가. 이른바 김경수 KTX로 불립니다. 16개 광역시에서도요. 수건사업 골고루 안겨서 거의 모든 시도가 하나씩 예타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다. 예상 낭비 장치인 예타가 무력화됐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겨레 신문입니다. 균형 발전을 내세우지만 동시다발 SOC, 사회 간접 자본, 이른바 토건 사업이라고도 불리죠. 동시다발 SOC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다. 이런 지적 받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제 발표를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지도도 보이고 합니다. 내용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정부에서는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해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선의를 위한 것이다. 국가 균형 발전. 그래서 각 지역에 골고루 예타 면제를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경기 부양이 아니고 10년 안목을 보고 사업 추진하는 건데 이렇게 이해를 좀 당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뜯어보면 경기 부양 아니냐. 이렇게 한겨레는 지적합니다. 24조 원이었는데 규모가요. 근데 83%가 이른바 SOC.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은 구색 맞추기 아니냐. 새 사업 발굴 없이 다 토건으로 회귀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실패를 답습하는 거 아니냐. 자산 거품이 꺼진 뒤 잃어버린 30년을 일본이 거쳤는데 SOC 투자 이렇게 거액으로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은 최대한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조 9천억 정도의 국비가 소요되어 2019년 정부 재정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정우갑 해설위원님. 네. 어제 정말 정부의 설명대로 균형 발전 목적입니까? 아니면 많은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는 대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한 겁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예.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이런 커다란 사업에 있어서는 정무적 판단도 고려가 됐겠지요. 예. 다만 이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경제적인 측면에 두느냐 아니면 예. 정말 뭐 선거를 염두에 둔 예. 그런 어떤 졸속 행정이냐, 예. 여기에 차별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예비 타당성 관련해서 여러 이제 뭐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실적인 본질적인 문제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는 엄청난 규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 그다음에 예. 재정이 300억 이상 투자 그렇습니다. 들어갈 경우에는 무조건 예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다음에 도저히 이게 뚫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난관이라고 예. 해서 이건 하지 말라는 하나의 그 장애물이다. 이런 식의 또 지적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에 대해서 이번 이제 정부가 면제한 것에 대해서 여러 이제 비판에 대해서도 합리적 비판이 있습니다. 예. 면제보다는 차제 그렇다면 이걸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고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인 논의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정부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예산하는 게 자체가 이제 효율적 집행이냐, 경제성이 있느냐, 뭐 시기라도 여러 걸 따집니다만 그걸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아예 사업 자체가 진전이 안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근원적으로 그럼 어떻게 보야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뭐 제목 자체가 김경수 KTX 얘기했습니다만은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런 비판과 지적은 아무리 해도 저는 굉장히 득이 되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가 보요. 우리 김경수 KTX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충북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이게 소위 말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여기는 0.5, 0.7이 나오는데 0.37인데도 통과가 됐거든요. 이승훈 지사 입장에서도 뭐 일간지에 막 광고를 막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요구하고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원해서 정부에서 해줬으면은 이제 몫은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끌어오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들이 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정부에서 그렇게 요구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시켜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이 한다고 정말 지금 우려대로 예산 낭비와 골칫덩어리가 된다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형태로 해서 차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벌점이라든가 이렇게까지도 정부에서 해줬는데도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어떤 사업 자체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해가는 이런 지혜를 좀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저런 정책에 대한 실명제 누가 추진한 건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분명히 못을 받고 일을 해야 된다. 네, 지자체가 하면은 사실은 또 여러 규제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면서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균형 발전을 만들어갈 것이지 이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사일 평론가. 사실 기존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요 경제성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요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그런데 어제 정부에서는 사실 지역 균형 발전을 더 강조를 하면서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그 예타가 안 나오는 사업들을 모아서 이번에 그 어떤 공공재적 성격인 균형 발전에 대한 것을 한번 논의를 해본 거죠, 집중적으로. 근데 예타가 안 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동안 안 된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방으로 가면 그 편익성 분석에서 그 1.0이 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걸 볼 때 규모가 안 갖춰진 곳에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 경제성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 내용이 혹시 이제 시청자분 약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경제성, 뭐 규모의 경제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철도를 어떤 지역에 철도를 놨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많으면은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용객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많지 않지만 필요는 한데 이용객은 적은 상황. 이런 경우 아마 예비 타당성의 그 점수가 일이 미다라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절대 1.0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계속 놔둘 거냔 말이에요. 그거는 공공재의 성격이 아닙니다. 공공재라는 건 정부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경제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하는 것인데 그러면 시장의 경제성의 논리만 계속 들이댈 것이냐? 그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타라는 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한 번씩 지방의 어떤 수건산업이나 사업이나 그 현안을 풀어줄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있고 MB 때 왜 국가 선도 사업 뭐 30대 과제인가 뭐 프로젝트인가 해가지고 면제가 된 적이 있죠. 그 지역마다 두세 개씩을 모아가지고 30조 이상의 그 사업들을 면제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제성만 놓고 볼 것이냐라는 면에서 저는 국가가 하는 공공재적 차원도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그렇게까지 경제만 가지고 비판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MB 때와 같다, 뭐 토건 경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요. 이 지금 현 정부의 경제의 메인 정책은요. 그 포용적 경제, 그다음에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큰 세 개의 축을 가지고 가는 게 메인입니다. 근데 그거로서 나타나는 경제적 부작용 때문에 경기가 하강의 어떤 지금 국면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조적으로 살려주는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 장치라는 측면에서 이런 단기 부양책이 일정 부분
보조적 정책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정부가 처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언론들은 또 사설을 통해서도 굉장히 좀 비판적이어서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보시죠. 이쪽입니다.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더기 SOC 예타 면제, 이명박 4대강과 뭐가 다른가? 경향신문 사설이 굉장히 호된 제목을 달았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전형적인 삽질 경제로 비판한 게 현 정부다. 하지만 전체 예타 면제 대상의 82.6%에 해당하는 16개 사업비로는 20조 원인데요. 이 16개 사업이 도로, 철도, 공항 등 토목 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선 이번 조치는 건설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존에 밝힌 것과 다른 방향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네요. 다른 기사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이렇습니다. 4대강 예타 면제 7년 전에 위법 판결, 이중잣대도 일을 하나 4대강 조사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교수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발표에 대해서. 위원장직 사퇴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선심성 통합사업이다. 이렇게 환경단체도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중잣대로 일을 하나라면서 4대강 조사위원장이 반발하고 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반발 내용이 있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자, 정부는 어떤 선의 그리고 경기 부양 측면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 측면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단체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언론들이 사실 좀 비판적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그 4대강 사업하고 좀 비교들을 하는데 4대강 사업의 경우에는 대선 공약에 있었던 사업인 거죠. 그거를 좀 급하게 처리한 면은 있지만 그리고 또 무슨 녹차 라떼 이래가지고 너무 폄훼되는 경향이 있어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보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 근본적인 차이는 4대강 사업은 그 대선 공약 안에 들어갔었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예언을 공언을 했었던 건데 지금 이 SOC 사업에 대해서 24조가 넘는 돈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 정부, 이 정권에서는 토건 사업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불필요한 SOC 투자는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반대 입장을 펴오다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 골고루라는 표현도 좀 안 맞아요. 액수가 워낙 편중이 많이 납니다. 충청권하고 경남하고가 너무 압도적 많습니다. 건수로 좀 고루고루 있다라는 표현 같아요. 각 지역이 선정된 게 지방이라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한 지역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국토 균형 발전이냐는 거죠. 내세우는 명분과 사업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매치가 되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총선용 선심성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굳이 이런 방식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이용희 변호사. 사실 이번에 예타 면제 사업이 총 23개 사업 그리고 24조인데요. 그중에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른바 이제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좀 집중돼 있다. 아까 보면은 이른바 이제 김경수 KT사 불리는 그 철도 사업도 4조가 넘고요. 부울경을 모두 합하면 6조가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굉장히 좀 집중돼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경수 지사 당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라고 이제 기사에 나오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작년에 쭉 하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영남권의 어떤 지지율 하락이 이른바 부울경이죠.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그리고 또 내년에 총선이라는 어떤 시기적인 부분, 시기와 지역이 묘하게 매치가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떤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향상을 위해서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과 의심의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예타에서 탈락됐던 사업들이 이렇게 면제가 되면서 예컨대 그것이 지역 균형 개발에 중요한 점이 있다면
배점 방식을 조금 더 지역 균형 발전에 더 올려서 다시 예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예타 자체를 좀 수정을 해놓고 나서 하던가.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면제를 해서 뭐 어떤 사업성이나 경제성, 실효성 예.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바로 사업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가면서까지 추진하겠다, 밀어붙이겠다. 예, 예. 그런데 그것이 지역이 부울경에 좀 편중돼 있다라는 예. 부분이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지점인 거죠. 자, 김상일 평론가 잠깐 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기준을 바꾸면 오히려 예타의 그 과거 기준이 무너지면 오히려 재정에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아서 이렇게 한 번씩 처리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임시로라도 하는 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경제지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게 저는 지금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공공재 차원에서 좀 더 공급을 해주고 수도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규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은 수도권은 규제만 풀어줘도 이 국가 예산이 투여가 안 돼도 시장 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경제 성장의 그 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도권 규제를 조금 풀고 지방은 공공재 공급을 좀 더 해주고 이런 방식을 고민하는 게 훨씬 낫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정부를 좀 이해할 측면이 있다. 아까 김상일 평론가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사퇴를 표명했고 청와대가 사퇴를 받아들인 김현철 경제보좌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 어제 하루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동아일보입니다. 청와대, 청년, 그리고 5060 이탈 가속화가 우려된다. 논란 하루 만에 서둘러 진화. 이렇게 문제가 된 발언이나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청와대가 빠르게 대응한 것도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김현철 경제보좌관 전격 경질했는데 왜일까? 동아일보는 이제 경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렇습니다. 자, 김현철 보좌관 대통령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어제 청와대 출근하자마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신남방특위위원장 이 자리도 있었는데 여기도 다 내놨고요.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 예기치 않은 일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수용을 했습니다. 초고속 경질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놀랐다는 반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 보면 내용이 좀 더 있는데요. 소득주도 성장 핵심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뭐 청년 일자리 뭐 이런 거 지금 강조할 시기에 오히려 더 오해를 받는다. 이런 걸 청와대가 우려를 한 거죠. 특히 내가 가라 아세안 패러디. 이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아픈 패러디로 다가왔나 봅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여론 악화에 청와대 서둘러 김현철 악재 끊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결단을 요청한 듯하다. 그렇죠. 최근에 비서실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좀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전 실장입니다. 장하성, 홍장표 이어 김현철도 물러나게 돼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3인방이 모두 물러나는 셈이 됐다. 이렇게 또 의미부여를 좀 했군요. 자, 정우과 위원님. 네. 일단 경질이든 사퇴 수용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경질이라고 봐야겠죠. 김현철 보좌관의 언급은 사실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취지와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세계로 좀 뻗어나가자라는 의미로 이른바 신남방 정책 주도하면서 그 취지의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시기상 여러 가지 어떤 표현상에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거는 20대와 또 50대, 60대 전방위로 겨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정부적 판단을 신속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들어간 이후에 청와대의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당장 내년 총선이 멀지 않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인데
지난번에 그 장하성 실장이 뭐 강남에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언급보다 훨씬 더 참 논란이 많았죠. 훨씬 더 그 폭발력이 큰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한 지역에 국한되는 거지만 이 자체는 뭐 세대를 뭐 젊은이 또 50대, 60대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경우에는 지금 야당에서 엄청난 좀 공세를 펴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끌고 갈 경우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지금 뭐 조선일보 기사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른바 일기 청와대의 경제 참모들이 결과적으로 다 물러나는 셈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표 수리를 하면서 마지막 면담 때 우리 정부의 이 정권의 경제 틀을 잘 짜줬는데 뭐 그 진위는 그 뭐 좋은 뜻으로 신남방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표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안타깝다 뭐 이러면서 위로를 했다라는 이제 그 전언까지도 이제 기사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현철 경제비서관이 실언이 지금 뭐 이번 한 번은 아니고 그 이전에도 뭐 위기라고 할 수 없다. 또 경제 프레임을 지금 뭐 야당이나 언론이 만들고 있다. 뭐 그러면서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위기가 아니다라는 진단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일기 경제진들이 뭐 물러나는 것이 이제 사유는 각각 다 달랐죠. 장하성 실장은 김동연 부총리하고 뭐 호흡이 안 맞아서 그랬던 거고. 그렇지만 뭐 여전히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서 저는 사람이 바뀌는 거에 대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뭐 5060에 대해서 등산이나 다니지 말고 댓글이나 달지 말고 동남아 가라라고 했던 그 5060에 대한 인식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분노를 폭발시켰던 건데 그래서 저는 노영민 이 신임 비서실장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인 거는 참 좋은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론에 너무 과민할 필요는 없지만 이전까지 좀 둔감하다 할 정도였다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준 거는 그러니까 위기 대응을 잘 하고 있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 참모가 이제 좀 교체가 됐는데 그 상황은 글쎄요. 야당이 보시기에도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주제는 이제 어떤 수습 국면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로만 좀 다루고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인데요.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대통령 딸의 국외 이주. 이 내용을 공개한 인물이 있고요. 또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자, 기사를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 딸 가족 동남아로 이주했다. 사유 밝혀달라. 청와대에 이렇게 질의를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생업 때문인가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인가.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굳이 밝힌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교육 문제 그리고 지금 취업 문제 두 가지를 다 겨냥한 듯한 내용이 좀 읽힙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이 이주한 해외로 이주한 딸 가족 경호 예산도 공개하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경제 상황 그리고 교육과는 무관한 거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낸 거냐. 개인정보 침해 만약에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곽상도 대통령 손자 개인정보까지 공개했다. 청와대 후안 묻히다. 제목을 보니까 기사의 내용은 약간 결이 다르군요. 여기 있습니다. 곽 대통령 딸 가족 국외 이주 관련 부동산 서류 학적부 공개하면서 국민이 궁금해한다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불법 탈법 없는데 사생활을 캐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패널 네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 초등학교 2학년 서모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서모군의 모친이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정년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의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한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반발하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자, 정우갑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 친인척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초동생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그렇게 어떤 정치화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의겸 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의혹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의혹 자체가 근거를 토대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서로 이제 정쟁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갖고서 얘기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굳이 초동생의 뭐 학적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같이 끌어들이면서 정쟁을 뭐 사실 일컬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 반박 또한 또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딸의 가족이 국외로 이주해서 산다. 일단 곽상도 의원은 그 부분을 공개하면서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공개였어요. 그리고 가면은 경호를 해야 될 텐데 그 경호 비용도 들 거 아니냐? 그 내용도 공개해봐라. 또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공개를 해서 따져 물어야 되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분의 패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김성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힘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정조준을 해서 써야죠. 조준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난사를 하면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죠. 그 힘에 의해서. 저는 이게 그 곽상도 의원님이 하시는 게 연예가 중계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궁금증을 호기심을 유발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이 뭘 궁금해하는지도 정확히 밝혀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으면 뭐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입증 책임도 져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얼마나 공익성이 있어서 이런 거를 하시는 걸까? 어떤 공익성을 위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고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다. 이걸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연예가 중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호기심 있죠. 대통령 가족인데 당연히. 그렇지만 연예가 중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연예가 중계 혹시 분들이 보면 또 오해하시고 기분이 안 좋으시는 건데 아무튼 뭐 연예가 중계는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뭔가 거죠. 이제 연예가 관련된 이렇게 궁금한 점을 소개한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입증 책임도 있고 공익을 위한다는 정확한 그 조준이 돼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이런 어떤 그 활동 좀 과유불급이다. 그리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조준이라고 쓰신 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책임 있는 분, 힘 있는 분들은 아무데나 막 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차별 난사 아니냐? 네, 무차별 난사가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즉답을 하면 그 의혹이 해소가 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을 텐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즉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곽상도 의원이 교육 때문이냐, 뭐 취업 때문이냐, 그러니까 교육 때문 아니고 취업 때문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그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요? 당신네들이 그런 말을 할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취지로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러면 계속 지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왜 2010년에 남편 명의로 샀던 구기동 빌라를 8년 만에 2018년 4월에 증여를 받아서
그해 3개월 후엔 7월에 예. 팔았는지, 왜 명의가 그 증여를 받아서 3개월 만에 왜 팔아야 됐는지. 근데 팔기 전에 또 6월에 아이를 데리고 예. 동남아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잠시 뭐 출장을 가 있거나 잠시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그럼 당연히 저는 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예. 예, 다만 이제 그럼 뭐 그런 학적 변동 사유 이런 걸 어떻게 취득했느냐 그런 문제 제기는 나올 수가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곽상도 예. 의원이 밝혀야 할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즉답을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원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예. 이 곽상도 의원의 예. 문제 제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이 예.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 자체의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궁금한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예. 대한민국에 살다가 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예.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이주를 했단 말이죠. 다른 예. 나라로.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냐 궁금한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불법이나 탈세가 없다 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예. 식의 표현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이유는 예.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했다. 사위가 딸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증여세를 납부한 어떤 부분이 예. 있다라고 했을 예. 때는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냥 막연하게 불법이나 탈세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 손자의 그 학적 변동 예. 서류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예.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자료를 취득하는데 불법성이 없는지 이런 약간 부수적이고 격가지적인 부분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물론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생활 킥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잠깐 이원희 변호사 마무리 발언 하시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초등학생의 학적 변동이 굳이 이렇게 공개될 필요가 있느냐 중요한 지적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청와대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일정 부분 굉장히 민감하고 감정적인 어떤 느낌까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명하면 되는 문제고 뭐 공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사실 궁금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분히 해명하고 소명하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가면서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청발끈 이렇게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김상현 평가 추가 설명해 주시죠. 역지사지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기 사건 많이 맡으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입증 책임을 지면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아무한테나 물으면은 그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그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그거는 저는 좀 과도한 말씀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 사안에서는 네 분의 의견, 뭐 여러 가지 좀 결들이 좀 다르신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기사가 좀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이쪽에 있군요, 기사가. MB, 재판부 바뀌고 건강도 악화됐다. 그러면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돈을 내고 석방이 되는 거죠. 보증금처럼 내고 석방이 되는 건데 이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 보면 일단 이유가 이렇습니다. 구속 기한 내 무리한 재판 안 된다. 그리고 무면 이거를 어떻게 읽습니까? 무면 무호흡 증세 심각한 상태다. 제가 잘못 읽었군요. 수면 무호흡 증세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건강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원의 인사가 나서 재판부가 좀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냐. 그리고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무리한 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법원 이르면 오늘 수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일단 앞에 판단을 좀 내려주시고요. 예. 보석 신청을 했는데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청구는 이제 할 수 있죠. 이제 발부가 청구를 했는데 되느냐. 이제 수용 가능성.
그 4월 8일이 지금 구속기간 2심의 구속기간 예. 만기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한 50일 좀 더 남았는데 예. 재판부가 그러면 2심 판결을 할 수가 있느냐 저때 선고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신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예. 새롭게 1심에서 안 하던 증인신문이 2심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장, 부장판사께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재판부가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재판부가 또 기록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새로 오는 부장판사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면은 4월 8일 구속기간 만기까지 판결 선고 나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구속기간까지 구속 상태에서 그 만기 때 내보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78세 고령이고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전원을 들어도 상당히 그 수용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이른 그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례적인 거는 아닌 거고요. 뭐 그렇게 크게 특혜라고 할 거는 아닌데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이번 주 안에 그 결정이 날 거다라는 거는 다음 주가 설 연휴잖아요. 한 4일 이상이 그 공백이 일을 안 하는데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명절 이전에 대개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재판부에서. 다만 이제 보석 결정을 안 해주고 움켜쥐고 있다가 판결 선고랑 같이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보석 신청한 사람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겠네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1심에서 좀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거나 할 때. 근데 이 사안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보석 결정에 허브 결정은 분명히 할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간이 다음 주 감안하면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그러면은 허가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용희 변호사. 만약에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를 할 경우에는요. 지금 국정농단 이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수감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다 이게 보석 신청을 잇따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변호인으로서는 어떻게, 만약에 변호인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보석이 허가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되었다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다 결국은 다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된 부분은 어차피 2개월 더 있으나 2개월 더 없으나 어차피 그 전까지 구속기간 만료 때까지 선고가 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4월 달까지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예를 들어 뭐 징역형이 또 선고가 되면 또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고령이라는 이유 그리고 굉장히 그 수용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를 이제 같이 뭐 수면 내는 무호흡 거죠. 증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으로 이제 양압 이제 보통 이제 코를 골면 이제 보통 양압기 이렇게 많이 차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령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딱한 사정을 봐달라라는 것이지만 글쎄요 현실적으로 다른 사례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구속기간 만료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사유, 재판부가 변경됐다라는 사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기에는 또 그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발생할 후폭풍 같은 것도 고려한다면 보석 허가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일, 이르면 내일 정도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기사가 보시면 일단 사진부터 봐주시면요.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셨던 김복동 할머니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빈소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먼저 가네 끝까지 싸워주게. 이제 위안부,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끝까지 싸워주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별세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과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톡에서 좀 더 자세한 사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암투병 끝에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 제1조선학교 아이들 지원 문제를 자신을 대신해 끝까지 해달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생전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으로 불렸는데요. 14살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됐고 중국과 홍콩 등에 끌려다니며 8년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성 인권운동의 길을 걸었는데요. 김 할머니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문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헌화를 하고 나서 영정에 큰절을 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는데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십시오라는 내용의 조객록을 남기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SNS에 추모글도 올렸는데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잊지 않겠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23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조문 행렬을 이어갔고요. 배우 남은희 씨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위안부 피해 소재를 한 영화죠. I Can Speak에서 남은희 씨는 김할머니를 모델로 연기했는데요. 날개 달고 편한 곳, 좋은 곳 가시길 바란다며 남은희 씨는 김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김할머니의 발인은 내일 모레 이뤄지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일본 대사관까지 추모 행진을 하고 나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떠난 김복동 할머니.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명뿐입니다. 하루빨리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1억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답을 돌려보내라. 이랬으면은 적당하게 돌려보내야 될 텐데. 재단을 철거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시오.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래만 하면은. 자, 끝까지 싸워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화답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입니다. 자, 일본과의 이 문제 해결 지금으로 봐선 요원합니다.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이 23분밖에 안 되잖아요. 김복동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사실 그 한을 풀지 못하고 가신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싸워달라는 그런 주문을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대해서 좀 겸허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걸 토대로 그 전제 속에서 또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요소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그 조문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잊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뭐 무작정 우리가 지금 갈등 구조 속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북한 핵 문제를 두고서 한미일 전략적 틀도 그렇고 어떤 경제 협력 관계도 그렇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시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런 뒤에 이제 미래 지향적인 관계 속에 서로 협력하는 부분 우리도 또 외교적으로 풀 것은 풀어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병행돼야 될 그런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냉철히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모습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본을 상대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차근차근 쌓아가서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이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오늘 신문 대 신문은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황교안 우파 대통합 강조했다. 경향신문, 자성 없이 친박당 굳히기다.
이렇게 평가가 아주 다르군요. 내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황교안, 문 정권 망국 정책 폐기시키겠다. 어제 당권 출마 선언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전당대회 2월 27일 전당대회 당대표 도동 공식 선언을 했고요. 강한 한국당을 만들겠다. 자유우파 대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유승민과 연대 얘기를 들었는데 듣답은 피했지만 원칙적으로 가치를 공유한다면 통합할 수 있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시죠.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어요.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하면서 과거로 퇴행하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 발언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현 정부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파 대통합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고요. 다음 신문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태극기 세력, 나라에 헌신한 분들, 친박당 굳히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다는 내용 전하고 있고요. 국정농단, 탄핵 총리, 자성이 없다.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그리고 압도적인 제1당을 만들 것이다. 이런 발언 소개했고요.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또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출마 선언은 곧 도로 친박당 굳히기란 비판이 나온다. 탄핵 이후 청산 작업을 뭉갠 한국당은 2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네요. 자, 어제 황교안 전 총리의 당권 도전 기자회견 내용을 똑같이 다루면서 그러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자,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평론가. 네. 저는 먼저 반성을 제가 합니다. 예. 우리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망국, 폭정, 예. 굉장히 선동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이런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예.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저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데 반성을 먼저 하는 것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들이 설당을 준 것은 우리일 수도 있겠다. 예? 이거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을 만든 우리가 먼저 반성하고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권에서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게 말로 다 까먹을 것 같다. 자한당도 자유한국당도 말로 다 까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현 정권에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말로 까먹은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번에 좀 아까 나온 그 예타 면제 그것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는데 그 효과를 김현철 보좌관 말로 많이 까먹었잖아요. 사실은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빨리 이렇게 경질을 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근데 이분이 진짜 뻔한 최순실 옆에서 보면은 뻔히 볼 수 있는 위치에 뻔한 최순실도 못 막고 당신께서 모시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가게 한 굉장히 무능하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황교안 전 총리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당권도전 선언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죠. 가난한 고물상집 아들 황교안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고통과 불안의 뿌리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자유한국당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제 마음은 첫사랑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힘차게 이끌고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제 저 모습을 다룬 두 개의 기사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일단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 지금 발언 내용도 들어봤지만 굉장히 강한 발언이 많이 어제 담겼습니다. 어떤 포석일까? 그리고 그 강한 발언이 통할까?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어제 정통 지지층에 대한 호소가 주안점이었다고 봅니다. 정통 지지층이라 하면 아까 경향신문에서는 태극기 세력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태극기, 그러니까 지금의 태극기와는 또 다르고 지금 태극기 부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집단 명칭처럼 쓰이는데 사실 그 실체도 그러니까 그 각자 생각하는 태극기 부대도 다르고 그래서 좀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 탄핵 정국 때 태극기 세력, 태극기 부대는 지금하고는 또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저 얘기는 아마 이제 그 탄핵 정국 때 태극기 부대 분들에 대한 호소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정통 지지층이니까요. 자유한국당에. 그래서 이제 안보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경제 위기 얘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오만한 정권이다. 너무 그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권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죠. 그걸 이제 고스란히 담아서 출마 선언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그 당원 자격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도 전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선거운동을 한 거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는 모습이고 당에서 처음 입당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당에 대한 공헌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낮은 자세가 필요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전대가 되면서 홍준표 전 대표도 이제 출마할 거라는 게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진 상황에서 저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만 아마 사격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치면은 법무부 장관 할 때는 통진당 해산을 한 것이 지지층에게 어필이 됐죠. 총리를 할 때는 오방실이니 이런 걸로 국정 질문을 받을 때 현안 질문을 받을 때 아주 꼿꼿한 자세로 대응했던 것이 또 좋은 호감을 줬어요. 근데 고난대행, 대통령 고난대행을 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나온 게 없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고 저는 이 부분이 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왜 헌재 결정이 기각될 거라고 끝까지 믿었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그 시기 저 때는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황 총리가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더 잘할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고 밝혀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앞길이 그렇게 지금 대세다라는 한 이 대세가 그대로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평가는 조선일보는 우파 대통합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듯한 기사고요. 경향신문은 이게 도로 침박당으로 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좀 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을 때 대통합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도 걱정이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너무 편파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몰라도 이런 우려들이 지금 당원들과 의원들 사이에서 폭넓게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다. 이수희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희 변호사께서는 이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진보일간지, 보수일간지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의 당대표를 노리고 이제 막 정치인으로 시작을 한 거죠. 등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취해야 될 가장 어떤 불가피하고 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본인의 색깔 그리고 본인의 지지 기반을 먼저 확실히 하고 거기서 당을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지지 기반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황 전 총리가 사실 예전 공직자 시절에 비교해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어떤 모습, 발언, 그리고 강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신비주의에서 지지도가 형성되어 왔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난 이만큼 강하고 또 지도력이 있고 장악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예. 본인의 지지 세력을 어떻게 규정하는 과정에서 태극기 세력도 귀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아마도 안 할 수는 없었다라고 나라를 생각이 위해 듭니다. 헌신하신 분들이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황 전 총리의 어떤 한계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국정농단 사태의 중추적인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점이 계속해서 꼬리표를 달고 꼬리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도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뭐 모든 당을 통틀어서 최고점에 있는데 이것을 계속 사수해 가려는 전략. 그래서 뭐 보수 대통합이라고 이제 시도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제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사수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 수립에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세 분께서 이제 신문을 이제 비교하시 말씀하셨는데 정은갑 해설위원께는 뭐 중복되니까요.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태극기 세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보수 대통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의 질문이긴 하지만 유승민, 안철수 두 정치인에 관해서 가치를 공유한다면 뭐 포용하고 같이 갈 수 있다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가치 공유라는 게 굉장히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한교안 전 총리가 앞서 얘기하는 것 지향은 상당히 반공, 그러니까 보수를 얘기하면서 반공 이데올로적인 문제를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한국당의 뭐 정강이라든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 문제에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될 텐데 지금 이전에 바른미래당, 그 한국당 탈당하면서 새로운 당을 만들 때, 그 당 내에서 야 이게 너무 우리가 한쪽으로 끝에가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소위 말해서 정치라는 것은 항상 이제 중도의 진영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 개혁적 보수라는 걸 우리는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나온 겁니다. 근데 다시 어떤 이념지향적, 뭐 반공이데올로 이런 형태로 왔을 경우에 과연 이것이 그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가장 첨예하게 와닿을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국민이 예를 들면 80% 이상이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뭐 보수 진영 안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동의했던 분들이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제 시작인데 문제는 지금 한국당 안에 앞서도 여러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만 그렇다면 황교안 전 총리보다 더 나을 만한 지도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 전 총리는 뭐 이 정치를 시작한 것이 저는 당대표가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권까지 염두에 둔 것인데 지나면서 특히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과연 이게 한국당이 보수 대통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거꾸로 다시 또 이게 분화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추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그 좌파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통합들이 그나마 쉬운 게 20대 때부터 본인들이 같이 학생 운동을 해온 추억들을 같이 갖고 그 20대 때부터 같이 어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하면서 얽혀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얽혀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통합하는 것이 그나마 좀 수월한데 이 우파 한국당은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 자기 그 커리어를 쌓아오다가 이제 이 당에서 만나는 건데 그래서 이게 헌법 가치를 같이 하는 만나면 나라 걱정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그래서 당신과 내가 이 가치 하나로 그러면 만나서 그럼 나라 다시, 걱정으로 공통분모를 찾자 이렇게 다시 그러면 정권을 찾아오는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인간적으로 쌓아온 것도 그 횟수가 얼마 안 되고 뭐 이게 이제 사람의 결국은 어떤 가치가 중심이기보다는 인간적인 그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한 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특히나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을 때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거는 당대당 통합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결론은 이수희 변호사께서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보십시오. 이 서울 시내에서 볼 수 있는 표지판인데 좀 황당한 게 많답니다. 우체국인데 하스피틀이라고 표기가 돼 있답니다. 여기 있네요. 우체국인데 영어로는 하스피틀로 돼 있습니다. 황당하군요. 병원인데. 그리고 서울시청을 한자로 표기했는데 볼시자에 들을 청자를 써놨어요. 시청이라고. 이상하군요. 중국 분들이 보시면은 좀 속으로 비웃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런 낯뜨거운 외국어 안내판이 많다.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거 빨리 시정이 좀 돼야겠습니다. 이거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창피한 일 아닙니까?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변시 1회 그리고 사시 4위 12기가 기수 다툼을 한답니다. 우리가 선배다. 스스로 각자 다 선배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변시는 2012월 3월 자격증을 먼저 취득했다. 사시는 2016년 법관 인용 시점이 같은데 무슨 소리야. 법원 행정처가 법원장 회의를 거쳐 확정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수희 변호사. 이걸 법원장 회의를 거쳐서 확정할 사안입니까? 이게 이제 법조 경력 예. 그 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예. 법원 안에서 쓰이는 건데 여기서 그 변시 일회들은 이제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기수를 따지는데 이건 아마 뭐 법원장이 행정처장이 결정을 해야 될 거로 보이는데 저게 밖에서 보면은 사법부 신뢰가 먼저지 저게 먼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사람 일이든 나란 일이든 하다 보면 바꾸기도 하고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 설명이 때로는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안 그러면요,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도대체 왜 바꿨냐고. 그리고 질문을 의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침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